고칼의 제주팟 2018년 4월 30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검색어 장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이 대중들의 관심이 특정 주제에 쏠릴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별 의미도 없는 관련 기사를 마구마구 뽑아내는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를 의미합니다. 트래픽, 즉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유기농 한라봉이 나와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온갖 쓰레기 매체에서 이제 한라봉과 관련한 기사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유기농 한라봉 한 상자에 얼마인가 봤더니 헉! 또는 한라봉에 꽂힌 아이돌 땡땡땡 이유는 제주 도민만 알고 있는 한라봉의 비밀 10가지 이런 식이죠. 마치 제목만 보면 이 기사를 누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마성이 폴폴 풍기지 않습니까? 지난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쓰레기 언론의 검색어 장사와 비슷한 행태를 시도하는 정치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으로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제주에서 개최해달라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댓글까지 단 성의, 이거까지는 제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인은 물론 이 지지자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원 지사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검색어 장사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간 꾸준히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해왔다는 그런 포스팅을 게시한 것은 물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 이 만찬장에서 공연을 벌였죠. 아주 유명해졌는데 오연준 군을 거론하면서 숟가락을 은근슬쩍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걸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지사가 서울 양천갑에서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했던 지난 2000년 4월 유시민 작가가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정치에 새로운 힘을 자처한 한나라당 원희룡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만 하는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관련 조항의 개정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냥 변호사라면 모를까? 명색이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386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가 어려운 주장이었다. 새로운 힘을 자임하는 그 무모한 용기가 놀라울 따름이다. 네, 이렇게 말이죠. 시장이 원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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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서울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원 전 의원께 제주지사 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제주지사 후보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선을 준비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이 있으면 저는 당당히 얘기해서 경쟁을 하겠죠. 네.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그 승리의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떠맡아라.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원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도 아끼지 않겠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시 관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새 시대를 열라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주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제주의 성원으로 성장을 했고 늘 어머니인 고향에 고마움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생각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이 없는데. 청취자 여러분, 벅찬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고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말 내내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모처럼 아침부터 이 비가 개운하게 내리면서 이 미세먼지를 씻어 내리고 있네요. 우리 제주의 정치에도 좀 빨리 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4월에 업로드하게 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또다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원희룡 지사가 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그리고 문대림 후보의 배후에 있다고 추정되는 우금민 전 지사를 이른바 지역 정치, 지역사회의 적폐로 규정하면서 이 연일 도덕성 검증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 지사 본인 지난주에 얼씨구 선거 대책위원장 캠프의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구성지 전 도의장을 위촉했네요. 예, 구성지 전 의장님 지역에서는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왜 유명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공무원 출신이죠. 이번 제주도 공보관하고 제주시 부시장을 지냈으니까 공보관과 부시장이 그렇게 작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걸 지낸 만큼 당시 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보면 맞을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분이 8대 제주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아주 레전드급의 전설 일화를 하나 남겼죠.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결정적인 열쇠가 됐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동의안, 이 마지막 열쇠를 제주도의회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09년 12월 이게 이 안건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이때 치열했습니다. 뭐 웬만하면 지역 정치에서 본회의장에서 뭐 몸싸움을 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자, 이분이 당시 부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의장 대신 본회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18명이 이 해제 처분 동의안에 찬성을 해서 이게 가결됐음을 선포하는데 의사봉이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의사봉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쇼를 벌인 적이 있었죠. 네, 그 당사자입니다. 구성지 전 의장님. 구성지 씨에 대한 논란은 본인이 의장에 오른 10대 의회 전반기, 그러니까 2014년 7월부터죠. 이때 절정에 달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던고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펴보니까 제주도의 도의회가 새해 예산 가운데 도의원 1인당 재량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또 원희룡 도정의 정략적 계산에 의해서 이게 또 언론에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원지사 이 방송 저 방송에 출연해서 제주도는 원래 이런 적폐가 있다, 적폐가 공공연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망신사를 뻗치게 되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사건 2014년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긴 마이크 꺼 발언 아니겠습니까? 당시 관련해서 웬만하면 지역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TV조선까지도 이에 대한 뉴스 보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당시 관련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이던 도지사의 마이크를 꺼버리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인데 의장과 의원들은 정회 선포 후에 퇴장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발언 중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도의회가 수정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을 요구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도 원지사가 발언을 이어가자 구 의장은 원지사를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결국 정회를 선포하고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제주도의회는 10여 분 후 회의를 속개해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가 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3조 8,194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 중 408억 300만 원을 삭감해 상당 부분을 축제와 스포츠 행사 등 선십성 예상안 편성에 돌렸습니다. 이에 원지사가 동의도 받지 않고 도의원들끼리 밀실에서 증액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나선 것. 제주도의회의 이런 관행은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제주도는 새 예산안을 편성해 다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15일이었던 예산 처리 법정 기한도 넘겼습니다. TV조선 박수연입니다. 제주의 기상을 전국 만방에 널리 떨친 원희룡 지사님과 구성지 전 의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 덕택에 우리 제주의 아주 후진 행태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제주에 상주 기자가 없는 이상한 서울 지역의 인터넷 언론들까지 이 논란에 발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기사 가운데 제목이 가장 자극적인 거 하나를 좀 골라봤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장 경찰 수사 망신, 원인은 통제 없는 섬나라 독선 정치? 끝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섬나라 독선 정치. 이런 제목을 개같이 뽑는 이 매체가 어디냐고요? 네. 광고주들로부터 아주 쓰레기 언론으로 이름이 정평이 난 프라임 경제라는 곳입니다. 옛날 무슨 조사에서 한번 좀 갑질하는 언론사 뭐 이렇게 이름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자,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돈이 결국 제주도 자치의정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요물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의회가 낙점한 전 감사위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제주 지역 정치권의 판단 능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 감사위원 K씨는 지난 8월 공개된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 감사에서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권남용을 통해 전횡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정당국으로 받는 등 체면이 깎였다. K씨 관련 보조금이 제주도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구의장 지역구에 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 빌미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특정 정치권 관련 인사가 부정하게 공적인 돈을 취하려 한 문제지만 이를 계기로 도정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전횡 태도와 금전적 이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권적 태도를 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형 돈의 비리 사안의 자치의정과 관계 지역 정치인의 의혹고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쓴소리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때문에 도의회 전반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동단결하는 듯한 구태를 도민들에게 드러내고도 큰 탈 없이 정치를 계속하다 보니 만성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난해 11월 보조금 관련 비판이 도의회에 전달된 바 있는데 자성 대신 강력한 반박을 하기도 했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전직 도의원 관련 보조금 횡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도의원들은 방기성 당시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자리에서 역공을 펼쳤다. 강연호 도의원은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 횡령했다고 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 도의원 전체가 도민들에게 매도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문 기사를 뒤져보니 보조금 사건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데 한 건을 갖고 도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구일모식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경용 도의원도 도정이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터지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귀신 작전, 물타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렬하게 도정과 의정이 충돌한 것은 이전에 불거진 재량 사업비 갈등으로 도의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도의원들이 벼르고 있다 터뜨린 게 아니냐는 것. 도의원들이 집착한 재량 사업비는 거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인데 이 알토란 같은 자금에 초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불과한 원희룡 도정이 과감히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자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고 이런 식으로 터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갈등 끝에 예산 처리 파행으로 의정과 도정이 갈등을 빚었으며 2015년 초까지 예산안 문제가 지리멸렬해지자 행정자치부에서 긴급 재정점검을 착수하겠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상황에서 중앙부처까지 나서자 제주도로선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에서 실패 케이스로 제주도의 갈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 행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참 읽기 힘들었네요. 정말 이 쓰레기 같은 기사. 참. 바이라인에 달린 기자 이름이 임혜연인데, 임 기자, 기사 쓰는 거 좀 똑바로 좀 공부 좀 하세요. 뭐 참 이렇게 글을 개떡같이 쓰냐. 그런데 내용은 좀 디테일하네요. 이 정도 디테일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이 임 기자라는 사람이 이 기사 하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거나, 뭐 아니면 누가 던져준 걸 받아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누가 던져줬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서울랜드?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지 전 의장 얘기는 그만할랍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다뤄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적폐 정치인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긴 후보는 그 역시 적폐다라고 말이죠.
다음으로 2분 근황 좀 살펴봅니다. 9급 기술직 공무원에서 1급 부지사까지 제주도지사로 승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다. 5%도 안 되는 불쌍한 지지율이라서 별로 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이 주인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찰스 씨가 아니고요. 바로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인 김방훈 씨입니다. 도지사를 그냥 제주도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가장 높은 승진 자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참 제주도지사는 공무원 출신들만 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아주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제주도청을 서귀포로 이전하겠다고 당당히 공약을 밝혔더니만 어느 순간 기능의 일부만 옮기겠다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김태환이 했던 거 아닌가요? 뭐 공약도 이제는 재탕 삼탕 울거먹기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신선하진 않고요. 뭐 이미 예상했던 모습. 뭐 김방훈 씨는 뭐 더 이상 선거를 완주할 욕심도 이제 없는 것 같고, 뭐 돈이라도 아끼면서 나중에 자리라도 하나 보전받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머리를 싸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참 기대가 큽니다. 제주 MBC와 제주 CBS 등이 최근 뭐 후보자 초청 대담회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CBS 노컷 뉴스가 이 초청 대담회 가운데 일부 내용을 편집한 부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주도청을 어쨌든 서귀포 이전하겠다라고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제주시 집중 현상을 타파하는 중요한 정책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 제주시 쪽에 과밀 하는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고, 우리 도청 기능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굉장히 도민들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 행정 업무 대부분은 시에서 왔는데 도에까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도에 가도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 기능을 행정시로 과감하게 집행까지 예산까지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기능을 정리하면서 해도 된다. 다만 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들과의 소통,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은 가도, 또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맞는 관광, 또 아니면 1차 산업 감기라든지 이런 분야 기능별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도청의 얘기. 핵심 일부 부서를 서귀포 지역으로 옮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중에 혁신도시 또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성공했을까? 하다 보면 성공을 하지 않은 정책들이거든요. 이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반론이 좀 생기긴 합니다. 혁신도시가 제가 실무 과장할 때 당시에 서귀포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가 있는데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주시를 놔두고 서귀포까지 가느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서귀포 지역의 균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청의 기능을 옮겨서 외곽지로 옮겨서 성공한 사례는 육지부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서귀포 지역의 환경, 서귀포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구는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전은 하시겠다는 건 확실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능을 그렇게 분배하겠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순서로 지난주 제주 CBS를 통해 방송된 뉴스톡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꾸 CBS하고만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제주 CBS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서 무슨 뭐 특별한 뭐 취재 오더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을 계기로 이 당원 명부가 도대체 뭔지,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뭐 나름대로 재미있고 결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한 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젤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 컬럼니스트 고젤 씨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 겁니까? 그러게요. 정말 눈 깜빡하면은 여기 와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번 한 주도 예. 정치적으로 보면 참 다이나믹한 시간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뭐 일단 현직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드디어 계급장을 뗐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죠. 최근 한 단체가 발표한 공약 이행률 1위. 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이거 좀 팩트 체크해볼까 하다가 어제 한 일간지에 이거 기사가 실리는 바람에 좀 김이 샜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약 이행률 팩트 체크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미루고요. 예. 오늘은 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논란이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예.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당원 명부 논란 들고 오셨어요.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문대림 후보와 김우남 전 예비후보 사이에 좀 참여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뭐 유출이다, 아니다 이걸 네. 결론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당원 명부가 도대체 뭐지? 어떤 규정에 따라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한 뭐 어떤 사례 등이 어떤 게 있었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예. 혹시 그 류 아나운서는 지금 현재 당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마치 기정사실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아니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진 않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당원 명부가 유출이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네, 당원 명부 유출 사태에 일단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 명부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원 명부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정당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당법은 정당의 창당과 운영, 활동과 소멸 그리고 이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정당별 당헌과 당규가 작성이 됩니다. 예. 우선 정당법에 따라서 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 원서 또는 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시도당에 입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예. 입당의 효력, 정당별 당원 자격 심사를 거쳐서 이 입당 신청인이 당원 명부에 등재되는 순간 비로소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도당의 당원 명부를 비치를 해야 하는데요. 예. 중앙당은 이 시도당 명부에 근거를 해서 당원 명부를 전산화시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시도당과 중앙당의 자료가 간혹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시도당의 당원 명부가 우선한다고 법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의 당원 명부가 우선한다라는 법이 있으니까 시도당의 당원 명부가 원천 자료가 되는 네, 그렇죠. 이제 법상으로만 보면 예. 이 시도당 명부가 액면 그대로 이제 로데이터 원천 예. 자료라고 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입당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온라인,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시도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당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아니 시도당은 모르는데 중앙당에서 알고 있는 그런 당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과 현실의 뭐 어떤 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당원 명부 이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정당법이 이 당원 명부에 대해서 두고 있는 규제 사항 가운데 당원 명부 강제 열람죄라는 것도 있고요. 예. 당원 명부에 관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경우 적용되는 사실 누설죄. 예. 당원 명부를 규정에 위반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의무 해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민주당의 내용이 좀 가라앉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당원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조사하고 오셨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예. 뭐 오더를 주셨으니까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예, 도당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지 문의를 했는데요. 이렇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시도당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책자나 문서 형태의 명부는 일단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신
중앙당에서 제작한 이 당원 명부 관리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사용해서 오로지 도당에서만 당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것 역시 그 당원이 이제 당사자의 수정 요청이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 이 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1년에 한두 차례씩 당원 명부를 통째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경우냐 하면 당원 전체적으로 뭐 행사를 안내해야 되거나 예. 아니면 무슨 선거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중앙당의 허락을 받고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인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는 도당에서만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중앙당의 승인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중앙당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체 명부를 출력하고 예. 아까 이제 시도당이라고 했는데 네네. 시당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위원회입니다. 예. 뭐 각 지역위원회별로 이것을 배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예.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도당은 명부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자마자 이걸 쪼개가지고 모든 그 지역위원회에 나눠져 버리는 예. 것이니까. 예. 다만 명부를 사용한 후에 이거를 폐기하는지 여부는 이게 해당 지역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명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에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이 김우남 예비후보 쪽에서 지역위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저께 문대림 후보랑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원 명부의 관리 주체는 중앙당과 도당에 있고 예. 자기 캠프에는 그렇게 접근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은 다 밝혀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문대림 후보 측은 이게 예. 당원 명부 유출이 아니라 예. 지난 총선이나 대선 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모은 당원 데이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이에 반해 이제 김우남 예비후보 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문 후보 측이 모았다는 당원 명부에 어떻게 내 아들 이름까지 오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 예비 후보는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험 정답지를 갖고 있는지 경위를 밝혀라. 예. 이거고요. 문 후보 주장은 이거 정답지 아니다. 이번 시험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자료 차곡차곡 우리가 모았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근데 네. 김 예비 후보가 또 야, 나만 알고 있는 정답지를 어떻게 당신이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재반박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 김우남 예비후보 측의 주장대로 이게 당원 명부 유출 맞다면 선관위가 좀 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9일 예. 이 김우남 예비 후보의 의신청에 대해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가 이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한 당원 명부의 작성과 활용을 정당의 고유한 재량이라고 정당법이 해석하는 만큼 예. 선관위나 이게 수사기관이 섣불리 나서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뭐 보기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김우남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뭐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만 예.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금 외부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끝내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 뭐 김예비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 등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네. 뭐 진상조사라든가 어떤 당내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가시화된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럼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법 처리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혹시나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 일단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예. 그 원희룡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광식 전 비서실장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의 경우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그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됐는데요. 예. 그 서울 양천갑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이기재 전 서울본부장 이전 본부장을 돕기 위해서 당원 명부를 입수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이 당원 명부 유출로 실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제주의 사례는 아닌데요. 예.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이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가
이 당원 명부를 문자 발송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문자 발송업체는 이 명부를 또 예비 후보자에게 팔아 넘겼다고 하는데요. 뭐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대가 관계가 들어가면 또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군요. 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서 당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이 당원 명부는 내부 자료이자 그 자체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사생활 정보다. 예. 당원들의 정치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선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가 이제 적용의 일부 제외라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뭐 언론이나 종교단체, 정당 등이 이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또는 이용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